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확진됐습니다. 1년이 날아가네요. 노량진 고시학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갑작스레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을 기약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수능 이외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 시험을 칠 방법이 없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주말 중등 임용고시를 치지 못한 67명의 수험생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준비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들의 확진자 관련 대책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수험생 한 분을 만나서 정부에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네요. 맞습니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 지금 여러 개 진행 중인데 그중에 네. 하나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 뒤 2년여 동안에 22억 9천만 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거죠. 네, 2억 원을 투자했고 2년여 동안 22억 9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거 요양병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네네. 최 씨 등이 설립한 요양병원이 근데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수급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이 사건 때문에 2015년에 검찰이 병원 운영자 부부 그리고 이사장 구모 씨 등 동업자죠.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때 공동 이사장이었던 이 최 씨만 입건도 되지 않아서 당시 처벌을 피했습니다. 네. 당시에 최 씨는 이사장 구 씨가 작성했다면서 자신은 투자만 했지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성자라고 했던 구모 씨가 이 각서에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4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수사를 다시 재개한 검찰은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게 명백하고 또 최 씨가 처벌을 피할 때 제시했던 책임 면제 각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최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가 떴는데요. 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제목만 속보로 떠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대로. 대면 조사가 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찰 조사와 주변 조사를 가지고 지금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사상 지금 법무부가 발표 초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결과 취합된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장모 최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네네. 최 씨는 결국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때는 검사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죠? 네, 이것 때문에 최광욱 대표가 고발을 한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 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확인된 사실이 없다 하면서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 이 의혹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었는데 이때 윤 총장이 얘기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인 2015년에 자신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 와중에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 이걸 위조한 혐의로 부풀렸다는 거죠. 위조한 혐의로 올해 3월에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있어서 최 씨의 딸, 그러니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위조에 가담했다. 이 의혹도 지금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은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됐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보다 신규 확진자는 또 많이 늘었고요. 네. 어제는 역시 일요일이라서 신규 확진자가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평일보다 검사 수가 10,000건 정도 주말에는 적다고 하는데 네. 그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갔으니까요. 어제 271명으로 엿새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3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349명입니다. 국내 발생만으로 따져도 320명입니다. 서울 132명 등 수도권에서 217명이 확진됐고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몇 군데 보면요. 충남 공주시에 있는 푸르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간호사와 환자 등 15명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는 지난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3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지금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서초구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역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에서 1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7명이 더 추가돼서 모두 88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인천의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까지 31명의 확진자가 나온 그 집단 감염 사례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확진된 인천해경 소속 경찰관 한 명이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와 이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긴 게 적발이 돼서 지자체가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 사람이 확진된 걸 알고도 유흥업소에 갖고 이걸 숨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경비함에서 근무를 하는 해경이라고 하는데 네. 골재 채취 업체라고 하면은 이해관계가 있죠. 자기 업무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 자격이 없네요.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면서 남은 2020년 올해 모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연말 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브리핑을 권준욱 부부본장이 했는데요.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야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도 걱정인데요. 네. 규모가 꽤 클 텐데 이 코로나 전파 위험 당연히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대로 진행하나요?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예정대로 집회 강행한다고 합니다. 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파업을 할 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이게 노조를 탄압하는 악법이니까 맞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입법하라. 이게 이번 파업에 들어가는 민주노총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지금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는데요. 서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었는데 서울시가 지금 긴급 멈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명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되고 뭐 적발되면 300만 원 벌금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9명, 그러니까 10명 안 되는 사람 9명 피켓 시위를 벌이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런데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또 낮은 곳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지역에서는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집회 방역 수칙 어기는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나 기저질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 민주노총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총파업도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는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인명 피해가 아주 컸네요.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이 새마을금고에 60대 남성 A씨가 들어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손님은 없었고요. 예. 직원 4명만 있었다고 하는데 48살 남성 직원이 흉기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 30대 여성 직원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질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요. 예. 치료 3시간 만에 역시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이 새마을금고의 전직 임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독국물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직 임원인 A씨가 이곳에 6년 이상 재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직원들하고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고소 고발도 잦았던 모양이고요. 따라서 이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새마을금고 직원들 상대로 먼저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A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송정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 환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 환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 환뉴딜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 환뉴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 경제 선도하는 한국 환뉴딜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코로나19로 시험을 못 치게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이 임용고시에 아예 응시를 못한 건데요.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알렸다라는 입장만 전할 뿐 따로 구제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지 확진 당사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하고요. 현재 병원에서 마스크를 낀 상태로 전화 인터뷰에 응하고 계셔서 소리가 약간 먹먹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험 못 친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무척 크게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검사를 받으셨고 언제 확진 소식을 확인하셨죠? 저는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검사 대상자를 문자를 받고 나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았고 네. 확진 판정 결과는 시험을 치기 전 약 한 8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병원에서 마스크를 낀 채 인터뷰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유증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네. 현재 성남의 한 격리병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네. 저처럼 이제 유증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선생님들께서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조금 안타깝게도 몇 명 선생님들께서는 폐렴 증상이 나타나셔서 중증 치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되게 제가 듣기로 수험생들께서 체육교육 선생님 임용고시 지망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몸은 어떠세요? 상태는?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증상이 올라올 때에는 약 39도가 넘는 고열과 또 어지럼증, 오한 근육통들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미열만 있는 상태지만
코로나가 워낙 후유증이 무서운 바이러스로 알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후유증 관련된 것으로 걱정이 조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예. 이번에 못 치신 임용시험 얼마만큼이나 올해 준비를 하셨죠? 저는 지금 현재 올해로 5번째 준비였고요. 아, 예. 피해자들 중에서는 올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임용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5번이라면 5년 동안 계속 시험도 치시고 준비를 계속 해오신 건데, 이번에 5년의 그 결실인 수험, 아예 시험도 못 치게 되셨으니까 무척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고, 또 시험 8시간 전에야 통보를 받으셨으니까요. 무척 황당하셨을 텐데, 정부에서 구제책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발표를 교육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경이셨나요? 그 당시 너무 절망적이어서 사실 지금도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 순간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방 안에서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드렸어야 했거든요. 예. 근데 참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면목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아버지 생신날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아빠가 이제 케이크에 초를 끄시기 전에 소원을 이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올해는 꼭 너가 합격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도 아직도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0일에 사전 예고가 교육부로부터 있었고 이어서 10월 18일에 이제 본격적인 임용고시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이 치러지는 11월 21일까지 약 3달의 시간 동안 충분히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화 주신 분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67분이 시험을 못 쳤다 확진 판정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같은 학원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함께 뭔가 이야기 나누고 좀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현재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고 그 안에서 서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용판이 조금 좁기도 좁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는 예체능 과목이라 사실 한두 달이 건너면 다들 알 수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들끼리 서로 괜찮은지 안부들을 조금 많이 물었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끼리 현재 피해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인권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거나 어떠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다들 사실 모두 환자라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씩 회복이 되는 대로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인 뭔가 대책이나 그런 관련 계획들을 실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확진 판정받고 이렇게 시험을 아예 못 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에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네, 저희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일단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실제 시험이 있기 토요일 하루 전에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청와대에 임용고시를 미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당 주장의 근거는 일단 임용고시생들이 너무나도 큰 감염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또한 임용고시라는 시험 특성상 수험생들도 사실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처럼 학교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서요. 네, 감독관분들도 모두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교 현장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자칫하다가는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감염 노출에 크게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확진자도 나왔고요.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염되셨나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노량진의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서 주로 많이 감염되셨잖아요. 네. 그 환경적 문제가 어떻든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단 감염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끼리의 증언을 모아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제 안전 방역 수칙 같은 거를 끊임없이 지도를 하는데 그렇죠. 그 학원의 장소를 제공하는 학원 측과 학원 측에서부터 저희는 그런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지 학원 안에서의 그런 감염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교육받은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각 강의실마다 조교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저희가 실제 시험 치르는 동안도 조교분들이 계셨는데 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그분들이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보지 못했어요. 아하. 조교분들도 마스크 착용 불량이 많았다라는 수험생들의 목격담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보도에 보니까요, 네. 특정 강사가 이제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묵살하고 대면 강의를 고집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강사분께서 이야기를 변명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원하는 학생들은 인강을 제공을 해주겠다,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거를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사로부터 그 직강 대체로 제공되었던 인강들은 거의 반쪽짜리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의고사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임용고시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인데 국가에서 정답 기준을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학원에서의 그런 핵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를 듣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핵심 정보들이 빠진 인강이 제공이 된다면은 누가 인강을 듣고 싶겠어요. 당연히 직강을 오지. 네. 또한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직강에서 인강 전환 요청을 한 친구들에게 네네. 따로따로 전화해서 회유를 한 것으로 점점 회유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들은 누구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적어도 1년 혹은 저처럼 이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의 꿈만을 향해 매달린 네. 그 절박한 수험생들이 내쳐지는 것보다는 부디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일단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한 관련되어서 구제 방안 등의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부디 좋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시험 임용고시 못 치르신 임용고시생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합리적인 대책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 이분입니다.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최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아유, 몸이 좀 환절기 되게 좀 안 좋아서. 어허. 네. 근데 또 요즘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위험하잖아요. 예. 코로나로 또 오인 받을 오인 수도 받고 있고. 사람들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예. 그래서 요즘 굉장히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유지 잘해 주시고요. 뉴스 네. 하이킥을 위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고요. 이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적이고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라는 입장이죠. 여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는 어렵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3.6조 원을 네.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해서 내년 초에 아무튼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뭐 시간적 물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맘만 먹으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예산 심사 많이 해봤지만 네. 진짜 뭐 벼락치기로 뭐 해서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불가능 없습니다. 그래서 예. 꼭 필요하다면 넣을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규모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 그때 7조 8천억 원이 나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합 금지 업종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예. 되니까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피해 지원을 한다 해서 그때 3조 8천억 원을 예산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금액이 그 정도 규모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상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555조 원의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뭐 특히나 지금 좀 정쟁 목의 좀 성격으로 그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예산을 반드시 깎겠다. 약간 이제 지금 한국당이 네.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는데 예. 뭐 저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충분히 손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조 6천억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논의한 경험상 좀 융통성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좀 민주당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린 뉴딜을 깎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좀 버리고 민주당에서 예.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버려서 그리고 서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예. 이 정도는 불효불급한 예산 좀 줄여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통상 저희가 제 기억에는 530조 예산 논의할 때도 네. 한 10조 정도를 감액하고 뭐 8조 정도를 증액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효과성은 어떤가요? 1차 5월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2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일부에 대한 선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뭐 엇갈리던데요, 평가들이? 그 정부가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가계 동향 분석을 8월 말에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재난지원금 지급했는데 소비가 7만 원밖에 안 올랐다. 가구당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때 면밀히 좀 분석을 했는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난 2분기에 소비 중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 즉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거 제가 보기엔 이제 재난지원금이 그때 1차 재난지원금이 네. 아마 이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가구당 28만 9천 원으로 소득 증가 효과가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지출은 얼마 늘었냐? 27만 7천 원이 늘었어요. 대부분 그대로 대부분 썼다고 보고요. 예. 그때 1차 지원금을 8월 말까지 쓰라고 했거든요, 네, 정부가. 그랬죠. 근데 이게 6월 말까지의 그 가계 동향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8월 말까지 보면 거의 다 소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즉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은 것은 네. 대부분
국민들이 썼을 거다라고 소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예.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에 음흠.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비 내수 진작의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이제 전 국민한테 준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타겟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별 지급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분석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어려우신 자영업자들에게 줬으면 그분들이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득이 줄어든 걸 당연히 보전했을 보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는 더더욱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그 선별적인 지급을 계속 뭐 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더 어려운 곳을 잘 찾아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문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이제 어제부터 그 예. 개별 고지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리 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신 분들이 예. 제 주변에서도 막 난리가 깜짝 났죠. 놀라고 난리 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예. 망했다, 뭐 이런 예.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당연히 늘긴 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은 일단은 그 주택 가격, 뭐 토지 가격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로 이제 흔히 네. 표현을 하죠. 그렇죠. 저희 공시지가 곱하기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곱해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가 당연히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도 또 원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인을 시세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정부가 네. 차곡차곡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통 시세의 한 70%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꾸준히 올려서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시세가 오른 것에다가 이 공시지가 비율의 현실화가 같이 효과가 오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5%인데 이걸 90%로 또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만 말씀드린 건 또 세 가지 상승 요인이 있는 거죠. 아하. 물론 가장 큰 거는 뭐 시세가 오른 거긴 하겠지만 네. 이런 상승 요인 때문에 당연히 올랐고요.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 되는데 네. 서울시만 보면은 15% 정도 돼요. 오.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오른 거니까 네. 이제 지금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냈던 분은 굉장히 크게 오른 금액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직 이렇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 26일 날 나옵니다. 예. 지금 미리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예, 곧 있으면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텐데 지금 대략적으로 올해 종부세 내실 분이 70에서 80만 명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작년에 60만 명이었거든요. 10만 명 이상 10만 늘었네요. 명 예. 이상 늘은 거고요. 예. 특히나 주택 부문에서 51만 명이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51만 명의 주택자 중에서도 그 1주택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늘어나겠죠. 아하. 그래서 뭐 이제 어차피 내일 모레니까 뭐 통계가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그 늘고. 숫자도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아무튼 주택 부분의 전체적인 납세자와 납세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것은 부동산 재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 또는 안 내다가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그 이제 종부세라는 게 그 법에 항상 제 1조가 법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의 목적을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기를 막겠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거든요. 네. 입법할 때. 예. 그런데 이제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실제 사는 집인데 투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요. 라는 예.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납세자가 확 늘어나는데 예.
이 중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세 저항이 세지겠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최이배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공정 경제를 주장하시고 네. 특히 돈을 많이 벌거나 소득이 많거나 네. 혹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과세 과세를 부담을 좀 높여야 된다고 주장해서 생각하는데. 하셨던 분인데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종부세 이 기준에서 조금 빼줘도 되지 빼도 않겠나. 된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네. 그게 그 아까 전에 법의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게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네.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아하. 운용하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재산세를 최근에 또 똑같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재산세는 진짜 모두가 내는 보편과세고 그렇죠. 세율이 솔직히 종부세에 비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재산세는 모두가 다 내는 것으로 하되 네. 예,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좀 아하. 빼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정부가 그 재산세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네. 갑자기 해서 이제 뭐 3년 동안 6억 원 이하의 뭐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 인상을 이제 좀 늦추겠다라고 했는데 네. 좀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고요. 예. 차라리 그 부분을 물러서지 말고 예. 종부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을 조금 혜택을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그 계신 생각이 거죠. 듭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 예.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주택은 장만하셨어요. 그리고 예. 은퇴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뭐 연금 일부라든지 여기 예. 이제 의존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예. 갑자기 그렇죠. 종부세를 받거나 확 뛸 경우에 이건 낼 돈이 없다라는-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주택자라면은 당연히 하나의 주택은 전세를 놨거나 월세를 놨거나 거기서 뭔가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는 세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이제 부동산 전체의 시장의 지금 우리 대책 중에 저는 이 세제 조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즉 당장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네.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애고 부담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전세 대책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네. 크게 한번 다시 정부가 좀 부동산 대책을 매매 그다음에 이 전월세 이 시장을 다 통으로 보면서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부동산세의 설치 목적, 도입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인데 지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높여봐야 예. 매물로 강제로 내쫓는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으니 예. 주택 안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잖아요. 물론 좀 가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땅값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에 사시는 분들, 그곳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조금 부동산 가격이 싼 곳으로 이전하시면서 그곳에 매물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 이거는 없나요? 근데 뭐 솔직히 그러면 이제 서울 사시던 분 다 지방 가시라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평생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뭐 가족들이 여기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가시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네. 대신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좀 더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의 조세 체계를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미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이 종부세 세율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다면서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거의 모든 분들이 2배 이상 세율 증가로만 인해서 2배 정도의 그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또 조정한다면 네. 내년에는 더 많은 세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인데 내년에는 6% 거의 2배로 오른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공시지가는 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90% 수준에 맞출 때까지 계속 올라갈 높일 것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종부세 문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 문제가 예. 이 무주택자들에겐 더 커다랗게 와닿습니다. 예.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종부세야 뭐 집 있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죠. 나하고 예. 상관없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소위 영끌이 그동안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네. 정부가 영혼을 끌어서까지 전세 대책을 내놨다. 마련했어. 예. 그런데 반응이 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네. 당연히 야당은 또 비판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뭐 호텔을 뭐 리모델링해서 뭐 이제 예. 뭐 원룸식으로 뭐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굉장히 그쪽이 마치 큰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렇죠. 사실 전체 그 비중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대책을 제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전세 월세 대책은 지금 집을 새로 지어서 당장 내놓으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에 있는 빈 집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사들여서 네. 임대를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입 임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원래 그 주택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네. 그 도시재생 정책에도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은 제대로 예.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정부의 노력이 진짜 영끌 대책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 상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4647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아마 이 의견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6시 5분 JTBC 홍석현 회장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고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윤 총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없다는 속보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은 친척들이 사방에서 와서 애워싸고 권력을 놓고 경쟁한다. 꼬마 응옥님,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집에서 그녀를 보고 내가 그 집의 가장 큰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내 피부에 수천 개의 바늘이 꽂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조언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휴대폰을 꺼냈다. 모두들 여전히 길에 지쳤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방금 끝났습니다. 주위는 조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섰다. 얼굴이 빨개진 삼촌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스트레칭을 할 기회를 잡았다. 주차장까지 쭉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쫓아다녔다. 달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 그런데 지하실에서 나온 기사님이 신호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전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계획이에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열쇠를 뽑은 후 차문 열기를 눌렀습니다. 아마도 내가 파티에 참석하기를 정말로 거부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빠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운전자는 먼저 가서 엄마가 운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는 그녀의 죄책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머니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에 탔어요.
차량은 넓은 4차선 도로에서 고가도로를 지나 출근길까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점점 더 황량해질수록 자동차는 더 많이 달릴수록 더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나쁜 예감이 떠올랐다. 나는 전화에 응답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치를 V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누군가가 달려들어 그녀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봤어. 겁에 질린 여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